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는 물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지금은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에서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게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는 게 약 생산 가능 인구가 한 4,537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4,537만 명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5천만이 좀 넘으니까 그거 보시면 그 중에서 4,500만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가 거기에서 그 경제 활동 인구는 2,795만 명입니다. 2,795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 인구 중에 경제 활동 인구는 한 굽니다. 네. 경제 활동 인구는 반 이상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 중에서 취업자가 2,708만 5천 명 정도 된다. 그러니까 취업자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에서 반을 좀 넘죠. 반을 좀 넘는 상황이다. 5천만에서 2,708만 5천 명이니까 2,708만 5천 명이니까 조금 넘죠. 그 다음에 실업자는 86만 명 정도 돼요. 86만 4천 명 정도 된다. 86만 4천 명 정도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2021년 2월 현재입니다. 네, 2월까지 2월 달에 2월 현재 이 정도의 그 노동 통계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요거를 요걸 가지고 실업률을 우리가 구할 수 있죠. 네, 요걸 가지고 실업률을 구하는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경제 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얼마의 비중을 차지하느냐죠. 그래서 경제 활동 인구에서 실업자 곱하기 100 이게 이제 실업률이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2월달 통계 4.9 2월달 통계 4.9% 4.9%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우리나라 치고는 상당히 높게 나왔는데 4.9% 이거 보통 한 3, 4% 정도 되는데 2월 달에 한 4.9% 정도 나왔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집어넣으면 됩니다. 네, 2,795만 명에 여기 넣고 분해 86.4만 명 하면 4.9%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게 있죠. 경제활동 참가율. 이거는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느냐를 이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얼마인지 100 하면 이거 한 61.6% 정도 됩니다. 61.6% 2월 달에 2021년 2월 달에 그러니까 15세 인구 중에서 일할 능력이 있고 능력과 일할 의사가 모두 있는 사람은 61.6%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용률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이제 또 이야기가 되는데 고용률이라고 하는 건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취업자 비중입니다. 네. 이게 고용 곱하기 100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중에 15세 이상 인구 중에 취업자가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실업률 통계를 보완하는 겁니다. 실업률 통계는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실업률은 만약에 이 일하는 사람이 실업자 아니면은 비경제 활동 인구잖아요. 근데 실업자가 일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꾸준히 구직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일할 의사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건 똑같은데 일을 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서 계속 그 구직 활동을 하면 여기 들어가거든요. 일 안 하는 사람 중에 실업자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구직 활동을 해도 이제 더 이상 뭐 구직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실망하고 체념하고 해버리면은 그 일하지 않는 사람이 이쪽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비경제 실업자 통계에 잡히다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그냥 논다. 구직 활동하지 않고 그냥 논다. 그러면 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실업자에 들어가지 않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업률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실업률이 낮아져요. 네. 단순 구직 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실업자 통계에 안 잡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오히려 낮아지는. 별로 달라진 상황은 별로 없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인 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실업률하고 실제로 통계적으로 잡히는 실업률의 괴리가 뭐 어떤 현상이냐고 하면은 그냥 일할 의사가 있다가 일할 의사가 그냥 단순히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업률 통계는 개선되는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실업자 숫자가 줄어들고 얘가 그대로 이쪽으로 들어오면 경제활동 인구는 많아지잖아요. 그 이전에 비해서. 그러면 실업률은 낮아지겠죠. 낮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실업률 통계라고 하는 것이 뭐 우리나라의 고용 상태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고용률 통계도 필요하다라고 해서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중에서 취업자가 얼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58.6%거든요. 58.6%. 한때 우리가 그 박근혜 정부 시절에 독일이 한 70% 정도 되는데 아주 높죠. 고용률이 70% 정도 된다는 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 이런 거를 경제 활동 인구 이런 거를 하지 말고 그냥 생산 가능 인구 중에서 이걸 굳이 두 개를 나누게 되면은 이런 실업자들이 이쪽으로 빠졌을 경우에 실업률 통계가 개선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고용률은 그럴 일이 없죠. 고용률은 그냥 일하는 생산 가능 인구 전체 중에 얼마나 일하느냐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실업률을 보완하는 그런 어떤 그 지표로서 고용률 지표를 쓰게 되는데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 별로 좋지 않아요. 박근혜 이명박 정부만 하더라도 60% 특히 이제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는 고용률을 70% 수준까지 가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70%는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60% 중반까지 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60%가 깨졌죠. 네, 깨진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심각한 거는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기 청년 실업률. 네. 청년 실업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청년이라고 하면 이때 15세에서 29세거든요. 네. 15세에서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네. 청년 실업률 35세까지 보는 나라들도 있고 네. 다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15세에서 20 이게 지금 10.1%거든요. 10%가 넘습니다.
2021년 2월 달에 10.2%, 1%. 사실 일을 그 청년일 때 일을 하지 않으면 일할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기술을 체득하기가 힘들어요. 네, 기술 체득하기가 힘들기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꾸준히 기술을 체화시켜서 그야말로 생산적인 노동자가 돼야 되는데 그럴 기회를 상실해 버리면 그야말로 낭비가 되거든요. 네, 인적 자원으로서 크게 사회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청년 실업률이라고 하는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일을 잘 못하고 있다, 많이 못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실업의 유형과 관련된 이야기. 뭐 여러분들이 그 거시경제학이나 뭐 이런 시간에 뭐 노동경제학 같은 것도 배우셨겠지만 그런 걸 배우다 보면 이제 이런 뭐 이렇게 들어왔던 거겠죠. 네, 이렇게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 경제론을 배우면서 한 번 더 이제 리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실업의 유형하면 대체적으로 한 세 가지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 그다음에 구조적 실업, 그다음에 경기 변동적 실업, 경기적 실업 이렇게 있죠. 네, 이런 게 있는데 사실은 경제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는 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네, 경기적 실업에 주로 관심을 가지지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은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보면 되죠. 왜냐하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직장과 직장 사이 이에 발생하는 실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직을 하잖아요. 누구나가 이직을 할 때 이직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그만두는 거예요. 그만두었다가 잠시 쉬었다가 다시 재취업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실업이기 때문에 크게 뭐 실업으로서 크게 신경 쓸 만한 건 아니죠. 네. 어쩌면 뭐 이직 과정에서 더 생산적인 노동이 되어가지고 더 높은 봉급을 받고 간다 그러면은 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건 뭐 나쁜 현상이 아니라 긍정적인 현상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비 그러니까 수요자의 수요 패턴 변화 또는 기술 변화로 인해서 그 특정 산업의 노동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실업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패턴 변화, 우리가 그 소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소득 수준에 의해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지게 되고 소득 수준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소비 패턴도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에 있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실업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 소비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거는 뭐 거의 그래서 예전에 뭐 여러 가지 그 필수품과 관련된 제품만 샀던 사람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제 내구재도 좀 사고 사치재도 좀 사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도 받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소비가 고급화되고 다양화되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삶이 윤택해지고 뭐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 패턴은 달라지죠. 그러면은
소비 패턴이 그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면 산업 구조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산업은 예전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던 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더 이상 찾지 않는 그런 특정 산업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기술이 진보해가지고 기술이 변화해가지고 기술 수준이 변화해서 옛날에는 그냥 그 옛날에는 그 기술 수준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옛날에는 구조적으로 어떤 기술이 필요했는데 이제 다른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예컨대 예전에는 타이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자수가 있었다고요. 타자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키보드가 나와가지고 이제 타자수가 전문 직업이 아니죠. 네, 직업이 아니고 타자수가 없어졌어요. 네, 없어졌습니다. 우리는 다 키보드로 지금 타자를 치죠. 그러니까 기술이 진보를 하면서 또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서 그런 산업들, 그런 직업들이 점점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특정 산업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오죠. 네. 또는 예전에는 그 카세트 테이프를 듣다가 MP3로 바뀌었죠. 그럼 테이프 산업이 없어지면서 기술이 진보한 거 아닙니까? 하면서 MP3 산업이 뜨게 되고 카세트 산업에 있던 사람들은 실업을 하게 되고 근데 MP3가 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는 MP3 듣는 사람이 없잖아요. MP3라고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파일 음악 파일이야 어디든 다운을 받아서 휴대폰으로 다 듣죠. 네. MP3 없습니다. MP3에 담아서 쓰던 시대는 지났죠. 네. 이제는 그냥 핸드폰으로 듣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MP3 산업도 없어지죠. 실업이 발생을 하죠. 이런 식으로 기술 변화가 특정 산업의 수요 감소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 실업이 발생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구조적 실업. 이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경제가 발전을 하고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런 구조적 실업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특정 산업 그래서 이제 이 실업 문제 때문에 그 구시대 낡은 어떤 특정 산업을 살리려고 그 특정 산업을 보호해주게 되면 우리는 시대에 뒤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소비해주지 않는 MP3 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 실업을 막기 위해서 MP3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보조를 해가지고 그 산업을 살려놓는다. 그게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구조적 실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야말로 그 특정 산업에 실업 현상이 발생한 사람들한테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를 해서 빨리 다른 산업으로 그러니까 노동 수요가 있는 그런 산업으로 빨리 이제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는 또는 구직 알선을 해주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작업 없이는 사실은 힘든 일이다. 예,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랄지 직업 알선이라고 할지 이런 거. 요즘 같은 경우에는 AI 시대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많이 발달을 해서 콜센터 직원이 잘린다. 예, 콜센터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실업 상태로 내몰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구조적 실업이죠. AI라고 하는 새로운 첨단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더 이상 사람이 필요해지지 않고 그러면서 이제 실업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실업자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재교육하고 어떻게 취업을 알선하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AI 산업 때문에 잘리는 그 콜센터 직원들을 위해서 그 콜센터 산업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AI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하면서 더 많은 고용이 창출되거든요. AI 산업에서. 콜센터 직원들은
실업 상태로 들어가지만 새로운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의 어떤 그 고용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럼 결과적으로는 그 문명 발달과 함께 고용 구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더 높은 소득 더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있는 쪽으로 노동이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다. 라고 구조적 실업도 어느 정도. 근데 이제 그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 침체기의 총수요 부족입니다. 네, 경기 침체기의 총수요 부족이 나타나서 결국 노동 수요의 전반적 부족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노동 수요의 전반적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전반적 부족 현상.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이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특정 산업에서 실업이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이때 실업이 발생하면 사실 일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뭐 빨리빨리 새로운 산업에 적응을 해서 빨리빨리 교육을 받아서 빨리빨리 다른 직업으로 이직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실업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이 경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총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고 경기가 하락 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총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 산업에 걸쳐서 그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빨리 이제 경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급선무인데 그래서 경기 안정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재정 정책이나 통화 정책을 써서 실업이 너무 극심하게 만연되지 않도록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예전에 뭐 1929년에 발생했던 그 세계적인 대공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경기 침체기 아닙니까? 경기 침체기고 그야말로 이제 이 당시에 그 대공황이라고 하는 상황은 그 뭐 실업률이 그 1930년대죠. 1933년에는 엄청났죠. 실업률 한 25% 정도에 달하는 실업률을 달성할 정도로 엄청난 그게 어떤 공황 이런 경기 침체의 어떤 전반적 실업의 전반화라고 할까? 전면화라고 할까? 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경제학자들이 아주 신경을 쓰는 실업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실업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완전 고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실업의 유형을 따라서 완전 고용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고용된 상태를 의미하지 않아요. 완전 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실업자가 제로인 상태가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제로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게 완전 고용이에요. 이 완전 고용이란 게 뭐냐? 완전 고용이라는 건 경기적 실업이 제로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경기적 실업이 제로인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은 어쩔 수 없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 실업률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건 그 생산 가능 인구 중에 생산 가능 그 경제 활동 인구 중에 마찰적 실업 플러스 구조적 실업
요거 곱하기 100 하겠죠. 이게 이제 자연 실험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자연스러운 실험이라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자연 실험률이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다. 네, 어쩔 수 없는 실험이다. 마찰적 실험이나 구조적 실험은 어쩔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경을 써야 되는 완전 고용 실험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경기적 실험을 제로로 만드는 데 있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이 자연 실험률이라고 하는 건 경기 변동이 없는 상황, 그러니까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 그런 실험률. 우리가 경기 변동에 의한 실험이 없는 실험률. 우리가 이제 보통 나이루라고 그러잖아요. 나이루.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employment 이라고 하는 나이루라고 하잖아요. Non-accelerating inflation rate of unemployment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에 있어서의 실업률이다라고. 그러니까 경기 변동적인 실업률, 경기 변동과 관련된 경기 변동을 유발하지 않는 실업률. 그러니까 이런 그걸 자연 실업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자연 실업률 상태는 역사적으로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역사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그 수준이 예전에는 그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거 예전에는 한 4% 수준으로 봤었는데 이제는 한 5-6% 정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그 역사적으로 달라지고 있다. 이 자연 실업률 수준이라고 하는. 왜냐하면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마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이라고 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정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정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어떤 이직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좀 높죠. 높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의 비중이 높아졌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이직 가능성이 여성 노동자들이 더 높기 때문에 가능성 때문에 이 마찰적 실업이 예전 비해서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기술 진보가 빨라지다 보니까 기술 진보가 빨라지다 보니까 구조적 실업도 만연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찰적 실업 중에서 그 실업보험제도가 있잖아요. 실직을 하게 되면 일정한 몇 개월 동안 국가가 그 실업보험을 들어서 실업보험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 내 월급의 몇 % 정도를 보조를 해줘요. 우리나라 6개월, 8개월인가 6개월인가 그 정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고용보험 제도죠. 고용보험 제도에 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일정 기간 동안 6개월, 8개월 이 정도까지 최대 그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전에 다니던 직장에 어느 정도의 소득을 보존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봉급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찰적 실업, 그러니까 이직을 할 때도 그럼 실업보험 상태가 있는 것이 훨씬 더 마찰적 실업이 만연해질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에 기술 진보 속도가 빨라지면서 구조적 실업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 4%, 실업률이 한 4%면 그 완전 고용 상태다, 또는 그 정도면 자연 실업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요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의 비중이 커지면서 지금은 한 5-6% 정도는 돼야 자연 실업률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5-6% 정도야
완전 고용 상태라고 이제 간주해도 무방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 고용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요. 뭐 이런 것들이 뭐 구체적으로 통계 수치로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마찰적 실업이 얼마고 뭐 구조적 실업이 얼마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정도로 보고 있다는 거죠. 한 4%에서 6%로 변해하긴 했는데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실업, 우리가 아까 그 물가의 폐단을 봤지만 실업의 폐단도 있죠. 네, 실업의 폐단. 그럼 실업이 왜 나쁜 것인가? 뭐 우리가 이제 일을 안 하는 것 자체도 이제 아주 큰 손실이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 또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쓰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낭비적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업을 통해서 생산을 적게 되게 되고 소득 수준을 낮게 하는 요인이 된다. 실업이라고 하는 게. 그다음에 그러니까 고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생산성의 수준이 낮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생산적인 어떤 경제 구조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의 그 소득 수준이 그 나라의 소득 실업이 만연하게 되면 그 나라의 생산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게 되고 결국 소득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일할 경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할 경험. 일할 경험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술 축적 기회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그만의 노하우, 그 다음에 체화된 지식이나 정보 이런 거를 기술 이런 것들을 몸에 체화할 수가 없습니다. 습득할 수.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그 경험이 어떤 분야건 그 경험이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어떤 수련 기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면 그런 자기 몸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축적 기회를 잃기 때문에 결국에는 계속 실업이 만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원하는 고용인은 없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경험이 줄어들면서 기술 축적 기회가 낮아지고 그 다음에 범죄율이 높아지죠. 네, 범죄율이 높아진다. 그 다음에 정치적 불안도 커진다라고 보여야죠. 범죄율은 높아진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범죄율이 높아져요. 트럼프 대통령이 있을 때 실업률이 낮아졌거든요. 예,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총기 난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범죄율이 낮아지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네. 그렇게 그게 왜 그러냐? 실업률이 낮았기 때문이다라고 보통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불안정도. 실업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이제 그 불만이 많아지죠. 네,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정치적 불안정성도 커지고 정치권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람들이 국민의 호응을 얻어서 당선되고 또 탈락하고 당선되고 탈락하고 뭐 이런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실업은 어땠느냐? 우리나라의 실업은 굉장히 안정적이었습니다. 대체로 안정적. 그래서 대개 한 5% 이내 수준이었어요. 거의 내내 5% 이내의 실업률. 네, 계속 우리가 경제 발전기를 거치면서 거의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었던 때였죠. 1980년에. 이때는 뭐 굉장히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
아까도 봤듯이 물가 상승률이 뭐 엄청났죠. 네, 물가 상승률이 28.7%였나요? 네, 28.7% 28.7% 정도 되는 물가 상승률에다가 마이너스 성장률, 우리나라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 실업률도 한 5% 정도 됐습니다. 네, 5%. 네, 아주 우리나라 실업률 치고는 상당히 높은 수준. 그리고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때가 1999년이었어요. 이게 IMF 외환위기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8%의 그 실업률을 기록했던 시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봉이 이 두 시기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게 세 번밖에 없어요. 네, 세 번밖에 없습니다. 작년이 그랬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이너스 1%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고, 그 이전에는 요 두 번, 1980년, 1999년 두 번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때 실업률도 상당히 높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실업률과 관련된 이야기도 뭐 우리가 실업률 통계를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실업의 유형이 뭔지, 완전고용이라는 게 뭔지, 실업의 폐해는 뭐고, 우리나라 실업은 대체로 안정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죠. 근데 네, 그래서 이제 물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이제 국민 회계, 국민 개정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거시경제 지표로서 중요한 물가와 실업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업 또는 인플레이션율을 보이고 있었는가, 그리고 우리나라 GDP, 뭐 GNI, 뭐 그런 수준들이 어느 정도인가, 그 다음에 뭐 저기 국민 경제 순환 모형을 하면서도 그 지출 국민 소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소비는 어느 정도 하고, 뭐 투자는 어느 정도 하고, 정부 지출이 어느 정도이고, 뭐 저축은 얼마나 하고, 뭐 수출이나 수입은 어느 정도 하는지, 그 GDP의 각 구성 성분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했었죠. 뭐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수치로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확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베이스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뭐 경제학 개론이나 원론을 통해서 배워왔던 이야기들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가계, 기업, 정부의 역할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가계의 소비 패턴이랄지 저축 패턴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져 왔고, 특히 이제 저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축이 투자를 넘어서느냐 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축이 투자를 넘어서는 순간이 있었고, 뭐 그런 여러 등등, 뭐 여러 가지 세금은 얼마나 내고, 뭐 근로자로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취업비,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떤 산업에 어떤 직종별로 어떤 직업별로 그 하고 있는지, 그 일을 하고 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기업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그리고 그 투자와 관련해서 그 자금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그게 이제 내부 금융이냐 외부 금융이냐, 뭐 이런 거,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와 관련돼서는 정부 지출과 그 다음에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어떤 구조로 가지고 있는지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거시적으로 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는 조금 미시적으로 시장을 좀 미시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할 거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한 경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 여러분들 뭐 경제 원론이나 경제학 개론 시간에 이미 충분히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이미 우리가 그 시장의 정부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시장을 왜곡하고 그 경제에 있어서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익히 들어봐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시장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죠. 네, 두 가지. 가격 통제라고 하는 것과 세금 또는 조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 통제라고 하는 것은 크게 보면 이제 우리가 최고 가격제랑 최저 가격제, 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겠다. 최고 가격제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 소비자 보호죠. 네, 소비자 또는 수요자 보호입니다. 네, 수요자 보호고, 이 최저 가격제는 그 공급자 보호죠. 공급자를, 그러니까 최고 가격제는 어떤 그 가격,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어 있는 가격이 정부가 보기에는 너무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네, 정부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네. 높아 보이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그 높은 가격을 끌어내려 가지고 더 낮은 단계에서 가격을 설정하게 되고, 그 가격 이상, 즉 그 규제 가격이라고 한다면 그 규제 가격 이상으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만든 그게 바로 이제 최고 가격제죠. 최고 가격제는 뭐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주택과 관련해서 가격을 통제, 주택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 통제를 한다든지, 아파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가격을 통제 또는 가격, 임대료 뭐 이런 걸 통제를 하죠. 네, 우리나라는 아파트 사람들이 이제 아파트에 살고 싶어 하니까 다들 이제 아파트 가격이나 아파트 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집을 살 수 없다 그러면은 보통 빌리잖아요. 네, 그걸 임대차라고 부르는데, 그 임대차 가격을 통제를 한다든지, 이거는 이제 그야말로 아파트를 사는 아파트 소비자들을 보호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도 통제를 하죠. 네, 금리, 이자 제한법 같은 게 있고, 또는 너무 유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유가 통제 같은 것도 하죠. 네, 유가 통제도 한다. 네, 우리나라는 이게 하고 있죠. 이자 제한이랄지 아파트 가격 통제도 하고 있고 임대료 통제도 하고 있습니다. 유가 통제는 아니죠. 지금 이자도 24%가 상한선이죠. 네, 24% 상한선 이자 제한법을 실시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 뭐 아파트 가격 통제하는 거는 뭐 주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권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네. 주거권은 하나의 기본적인 권리다. 사실은 기본적인 권리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말이 많지만, 권리인지 아닌지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뭐 타고난 어떤 권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네. 근데 이제 그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하나의 권리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가격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저 가격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쌀 가격 지지 제도랄지 또는 뭐 쌀 가격 지지 제도, 그다음에 쌀 가격 지지 제도, 그다음에 최저임금제. 쌀이라고 하는 게 우리 주식이니까 너무 높아서야 너무 낮아서 공급자들이 이거는 농민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농민 보호, 농민, 그러니까 공급자, 쌀을 공급하는 농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거는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죠. 그래서 노동자,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노동자도 이제 노동시장에서 공급자잖아요. 공급자니까 농민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쌀 가격 지지 제도, 그다음에 최저임금 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요 아파트 가격, 요거 아파트와 관련된 최고 가격제와 그다음에 최저 가격제에서는 쌀 가격 지지 제도와 최저임금 지금 핫하죠. 네, 최저임금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 간접세 또는 물품세 중에 간접세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 조세 정의에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논란도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네, 특히 이제 간접세 중에 물품세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으면 부가가치세 같은 것들이 여기 부가가치세 같은 게 들어갈 텐데 그 부가가치세를 부여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네, 그게 사실은 이익이 있는 곳에 원래 이득이나 이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되어야 되는 건데 그냥 가격을 어떤 걸 살 때 소비를 할 때 세금이 부과되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조세 원칙에 맞는 것은 아니죠. 네, 간접세나 물품세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리고 거기다가 비효율성까지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런 이야기들을 물론 이제 우리한테서는 요거는 안 할 거예요. 네, 요거는 안 하고 가격 통제와 관련된 몇 가지 이런 사례들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려면 그 수요 공급과 관련된 그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몇 가지 사실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 이론의 함의가 뭔지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와 아울러서 그 각각의 사례와 관련된 이야기를 그 전체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그 정부가 시장에 개입했을 때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그게 이제 공공의 이익에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 구체적인 사례를 그 몇 가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사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한국 경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